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틀째 부산 경남 지역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해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묘역에 참배하고 매주 타는 버스, 이른바 메타버스 안에서 부상 천령들과 반상회 형식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 없이 선대위 구성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SNS로 대통령 피선거권 하향 개헌에 대한 이슈 역시 던졌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고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부울경 이틀차를 맞았습니다. 이른바 메타버스 행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울경 지역이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조금 무게가 조금 더 있었던 지역이고 특히나 2030 세대들이 홍준표 후보를 좀 지지가 강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적절하게 제1의 공약지로 삼을 만한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오늘 뭐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뭐 이념보다는 뭐 생명, 자유,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거 구도가 전반적으로 뭐 이념 대결이나 진영 논리로 가는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뭐 실행력, 집행력, 뭐 이런 행정력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유엔 기념공원 그러면은 6.25 때 참전했던 외국의 군대 아닙니까? 이거를 좀 이념의 시대를 넘어서서 어떤 실용 외교 또는 기본으로 돌아간 외교, 국민의 삶을 무선하는 외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컨셉에 맞게 외교 프레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짜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네. 2030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 뭐 연이어 뭐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하루에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약이 진정성과 공감대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킨십. 네. 접촉면을 넓히는 이런 그 저인망식 선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쌓아 나가겠다.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 상황 변화가 오면 2030 세대에서 언젠가는 진정성을 알아주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좀 길게 보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2030 세대를 잡기 위한 이 메타버스 행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뭐 메타버스는 일단 기획은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보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한 달 빨리 선출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8주간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청년하고 대화하고 각각의 이제 이벤트를 하고 전국 투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잘 하고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유엔 어디죠? 우리 기념공원. 네. 유엔 기념공원 가서 한 말은 저는 조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념보다 중요한 건 이제 생명과 자유 평화라고는 했지만 사실 거기에 그 참전 용사들은 거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의 15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희생되면서 공산주의 체제와 이제 맞서 싸웠던 이제 그걸 기념하는 공원인데 물론 이제 공산주의 이념을 비판하는 이제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사실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평화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념을 가지고 대립했다는 거고 보는 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이념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 가치 이런 부분까지 낮게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2030 청년 민심 표심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박스권 지지율에서 좀 벗어나려는 이 2030의 표심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시는지요? 지금 그 지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어쨌든 세대별에서 젊은 2030 세대의 이제 취약한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각 그 경선 후보로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2030 세대의 마음을 이제 잡기 위한 이제 치열한 이제 경합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 세대 지형이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양 후보들이 낮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저는 그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대선 구도 자체가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뭐 워낙 이제 그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비교할 게 없는데, 10년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보면 사실 20대, 30대, 40대층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고 50대 이상 60대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으로 이렇게 세대적으로 갈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20, 30대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일부 와 있고, 물론 아직 확실한 이제 의사결정을 못했다고 저는 보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30, 40대와 그다음에 60대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희한한 세대 구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앞으로도 정당이 자기 지지 기반을 다지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세대로 나이가 먹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도 지금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도 빨리 선대위를 구성해서 체계를 확보하면서 20, 30대에 대한 집중적 이제 어떻게 보면 러브콜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공세를 이제 전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질책 논란이 있었는데, 이해식 의원이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이 질책받은 것은 사실로 알려지면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 당 차원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해식 의원이 좀 머쓱해졌어요. 네.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이 김혜경 씨 관련한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찌라시라든지 뭐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당 차원에서 이거를 갖다 고소 고발하고 초기에 진압하는 거, 그래야지 가짜 뉴스가 잘못하다가는 이게 진짜 거의 사실처럼 굳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문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뭐 당이 강경 대응한 거는 저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거는 뭐 있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서 그럴싸하게 어디 다쳤는지 보면은 그 소문이 진짜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렀기 때문에 저는 뭐 당이 잘 대처했다고 보는데, 네. 이제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어요.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로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이제 왜 보고 안 했냐, 이제 이런 이제 퇴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질책을 받았는데, 네. 이해식 의원이 확인한 거는 이제 경기도 쪽인 것 같아요. 경기도 쪽에 확인했더니 우리 질책한 적 없다 그랬으니까 알고 보니 이제 분당 소방서에서 이제 왜 보고 안 했냐라고 질책을 했다. 네. 그래서 사실 확인을 미처 못한 채로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도 이제 그 고슴도치처럼 지금 이제 움츠려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과잉 해석 또는 이제 확인치 않는 해석, 이제 일단은 부인하는 거 이렇게 나갔는데, 좀 이해식 의원이 좀 머쓱한 측면이 좀 생겼죠. 네, 실제 이재명 후보도 SNS에 소방대원들에게 질책이 아닌 격려를 해달라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사실 그 고생했던 소방대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불려가갖고 밤새 이제 일을 했는데 또 질책까지 받아서 좀 당황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지금 소방본부에서 했던 그 조치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사과했고 또 관련자에 대한 아마 징계 조치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저는 뭐 어쨌든 가짜 뉴스에 대한 그 각 진영에 너무 일방적 주장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 대응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선거전에서 이제 전개될 텐데, 이로 인한 어떤 일반 어떤 시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각각 책 한 권씩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입안 대니 소비 치하로,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이란 책을 추천을 했는데, 이게 좀 결이 다른 인간다움에 관한 책들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왜 이런 책을 추천하셨다고 봅니까? 뭐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후보들,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비호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을 좀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제 솔제니친의 소설을 추천을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인간의 품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재명 후보 그러면은 약간 좀 모났다, 자꾸 충돌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타인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이제 내용을 담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대통령이 되려면 좀 뭔가 언어라든지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품격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사이다로 떴는데 그 사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바로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막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갖다가 추천했다. 이렇게 좀 꼬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친애하는 나의 민원이라고 하는 게 그 검사인데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상식의 눈을 가진 사람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다룬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알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특수통, 소위 말하면 칼잡이 검사입니다. 그런데 칼잡이 검사로서 여기까지 왔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삶과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좀 검사의 그런 물이 좀 덜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서 좀 따뜻한 마음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뭐 유시민 작가의 마음이 뭐 이 안에 녹여 있는 건데 그건 뭐 국민들과 후보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단 유시민 후보의 생각이니까 뭐 네. 그런 의미에서 고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저도 보면 이제 그 유시민 작가가 정확하게 지금 국민의 마음을 좀 읽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 두 후보의 어떤 뭐 경력이나 뭐 능력은 알겠는데 제일 불안한 요소가 약간 인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공정을 그 가치를 가지고 권력과 싸웠던 건 알겠는데 혹시 검사 생활만 하면서 어떤 진짜 국민들의 삶의 모습 그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인간미가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뭔가 그 바닥에서부터 뭔가 돌파하고 올라왔던 건 알겠는데 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 잔인함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우려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의 우려를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다고 보고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각 캠프에서는 각자 그 후보의 어떤 인간미를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저는 캠페인을 시도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일을 강력하게 추진력이 있으면 최고인데 나쁜 사람이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차라리 나쁜 사람이 일 추진력이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각각의 이 어떤 그 속의 내면에서의 어떤 인간미 이런 걸 잘 드러내는 캠페인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조금 다른 성격의 인간미가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선대위 구상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곽이 조금씩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이 체제로 해서 4명의 직능별 공동 선대본부장을 두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다 지금 썰이죠 말 그대로 지금 뭐 각 캠프나 혹은 그러니까 캠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이제 캠프의 관계자들의 이제 그 의견이나 구상들이 좀 새어 나오는 것 같고 크게 봐서는 우선은 컨셉을 선거에 임하는 선대위의 컨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용으로 갈 거냐 아니면 메모드급으로 갈 거냐 이런데 이건 이제 규모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규모의 문제를 넘어서는 선대위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 중심의 선대위가 구성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희망하는 바는 그러니까 당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만 좀 당 외부의 사람들이 조금 더 전진해서 배치되면서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외연 확장형 선대위가 어떻겠느냐라는 좀 제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것이고 어떤 금태섭 의원이나 뭐 윤희숙 의원이나 이제 국민적으로 또 관심도와 약간 그 국민의힘과의 결이 다른 부분도 이렇게 포함하는 이래서 전체적인 캠프의 컨셉 정리가 안 돼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휘봉을 누가 이제 쥐고 갈 거냐. 그래서 독자적인 지휘 체제를 갈 거냐 아니면 공동 지휘 체제를 갈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뭐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가는 거에는 저는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총괄 본부장까지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구도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총괄 본부장은 그래도 실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후보의 의견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우선 이 논쟁은 저는 뭐 당장 급하게 정리될 거는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선대위 구성까지 한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조금 지났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금 뭐 약간 분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어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녹여가면서 11월 말까지 체제가 구성되면 무난하게 선거 캠페인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캠프 이 선대위 구상을 둘러싸고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간의 기싸움 여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장 취약한 지점이 그동안에 이제 그 뭐 말실수 논란도 있었지만 그것의 근저에는 그동안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 또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이제 그 소위 검증 내지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한 그 대응이 뭐였냐면 그렇다 맞다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좀 뭐랄까 표현이 잘못되면서 전두환 발언으로까지 가기로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좋다 이겁니다. 적재적소에 잘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가 선대위 컨셉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캠프 이제 해산이 됐죠. 당 선대위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캠프는 쉽게 얘기하면은 덧셈의 정치. 오는 사람 다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도 모시려고 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건 아니지. 여기서 뺄 사람 다 빼고 뭔가 컨셉이 있어야지. 비빔밥도 똑같은 비빔밥이 아니다. 돌솥 비빔밥인지 전주 비빔밥인지 열무 비빔밥인지 컨셉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선대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윤석열 후보 측이 지금 지지율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변화와 어떤 그 희망 이런 것들을 선대위에 담는 그런 변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느냐. 그리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쳐내면서까지 인재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불협화음을 얼마나 최소화하면서 선대위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까지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인재의 적소적소 배치거든요. 적재적소 배치.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드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그러더니 계속 분란만 있네? 그러면은 지금 그 경선 이후에 컨벤션 효과로 고공 지지율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1, 2주간에 이 소위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컨벤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결국 이제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과연 그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해서 조직 통솔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검찰총장까지 쭉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대위를 끌고 가는 건 이제 후보의 그 역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면서 이걸 통합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직 총괄 선대위원장 부분에 대한 이름만 거론되지 지금 현재 같이 뛰었던 경선 주자들
홍준표 후보라든가 원희룡, 유승민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뭐 그 관계 회복들을 이제 어쨌든 캠프로 견인하는 작업들을 아직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볼 때 시험 때 좀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컨벤션 효과에 또 영향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선대위 구성이 그 민주당보다 한 달 늦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당선 자체가 늦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대선은 어쨌든 그 선거와 선대위를 언제 구성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정당은 3월 9일 날 같이 선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우리 늦었기 때문에 한 달 늦게 구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은 이미 뛰고 있는 겁니다. 빨리 조속히 선대위 구성을 서두를 수 있도록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컨벤션 효과가 오히려 역혹 선거를 늦게 한 어떤 지연 효과 때문에 오히려 좀 이재명 후보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지지율을 상당히 뺏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도 대응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SNS를 통해서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개헌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2030 세대를 노린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 세대는 이미 이제 6070 세대로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주 지지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4050 세대는 민주화 운동 세대로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든든한 또 지지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30 세대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사이에서 지금 소외돼 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정책 결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유권자의 그 비율로 보더라도 38%인데 그러면은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에서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 이제 대선 이슈에서는 미국은 이제 대선 그 기준이 35세고요. 네. 프랑스는 18세거든요. 네. 그러면 2030에 지금 가뜩이나 이제 인기가 낮은 상황이니까 양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의 그런 선제적인 그 2030 표심 얻기 위한 노력의 대응 카드로서 그러면은 피선거권, 대통령 피선거권을 아예 뭐 한 35세 또는 18세로 확 낮추는 것 이것도 카드로서 지금 이제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선거권을 낮추게 되면 젊은 층이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아직 40세가 안 됐잖아요. 네, 뭐 근데 39살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난번 때 만약에 35세나 25세였다라면 지난번에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 문제지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저는 충분히 그 보수 지지층 2030의 보수 지지층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어떤 카드로 들 수도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뭐 단순하게 뭐 선거 운동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어떤 현실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카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이렇게 젊은 층에 구애하는 게 저는 좀 실제로 정책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네. 좀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에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국민의힘이 총선 출마 연령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잖아요. 네, 3일 전에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었고 또 송영길 대표랑 지난번 TV 토론에서 얘기가 되면서 3일 전에 이제 당론으로 이제 발의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25세였던 그 총선 이제 국회의원, 그다음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이제 18세로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학생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대통령 선거도 근데 대통령 선거는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40세를 이렇게 낮추기가 그 개헌이란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청년들이 계속 좀 정치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청년들 모임마다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 윗세대들과
경험들이 경험한 거하고 저희 세대들이 경험한 거의 경험치가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했고요. 그래도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경험이 이제 작으니까 약간 좀 이제 그 좀 무시하기도 하시고 이랬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경험이 작은 게 아니라 경험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의 경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상현실이라든가 IT, 뭐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 이런 이분들의 경험치는 저희 세대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치가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2030의 대표성이 정치에 상당히 지금 너무 과소대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대표될 필요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30의 정치 진출은 적극 도와야 된다. 그게 우리 미래와도 맞다. 대한민국 와야 된 미래 속에서 이들의 경험치가 계속 더 커져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성세대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뒷받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청년층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노동 정책이 안 보인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 51주기입니다. 각 대선 후보자들이 뭐 메시지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이번 대선 노동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돌이켜 보면 모든 후보가 다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50시간 노동도 핫 이슈였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노동 이슈가 싹 빠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거치면서 성장의 문제, 또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그 뒤에 감춰진 노동의 문제가 전면에 좀 부각되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청년 문제를 다루게 되면 또 부동산 문제를 다루게 되면 교육 문제를 다루게 되면 양극화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양극화 문제 가운데서 어떤 노동의 가치 문제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제 삶의 어떤 그 지표로서의 노동의 가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우습게 여기다가는 본 선거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 노동 관련된 그런 이슈들, 정책들을 이게 경제하고도 또 긴밀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래서 각 캠프에서 물론 준비들을 하시겠지만 네. 지금은 큰 흐름을 잡기 위해서 2030 세대에게 올인하는 거는 좋지만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2030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안정적인 삶. 결국은 노동의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도 준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지원금은 풀겠다, 세수는 풀겠다 이런 대책들은 많지만 노동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일각의 비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TV 토론이 이제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정책적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동 관련해서는 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결국 경제 성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의 주자들은 당연히 이야기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부터 당면한 어떤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대중소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격차 문제 이런 걸 안 다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금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그동안 그 두 번의 선거에서 한국노총은 그 새누리당을 지지했는 보수당을 했었는데 지난 선거 때 한국노총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윤석열 캠프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물론 지금 한국노총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현재 그 친여 성향으로 이제 형성돼 있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서 뭔가 어떤 노총 관계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측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권을 하면 결국 노동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노조 단체들을 전부 다 어떤 그 적대시하거나 이렇게 대립 구도 속에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캠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시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